안녕하세요. Lifelong Learning with Dynamically Expandable Networks의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의 석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 발표는 앞에 보이시는 4가지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논문을 읽기 전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런 레귤러라이저입니다. 뒤에서 논문을 읽다 보시면 에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썼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에런 레귤러라이저는 변수를 스팔스하게 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로스 펑션과 컨스트레인트처럼 저희가 저러한 로스 펑션과 컨스트레인트를 갖고 있다고 하면 좌측에 보이시는 마른 목골이 컨스트레인트에 해당하고 파란색 부분이 로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저러한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마른 목골과 파란색으로 그려진 로스 펑션의 교점 부분에서 옵티멀한 가중치를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놈이 특정 값이 되도록 하드 컨스트레인트를 주게 되면 로스를 최소화하는 옵티멀 가중치의 값이 절편에서 도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중치가 스파이스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그림에서도 W2축에서 옵티멀한 가중치의 값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 에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썼다는 얘기는 가중치를 스펄스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은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하는 방법론인데요. 저희가 대개 딥러닝 및 어떤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싱글 태스크 러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좌측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싱글 태스크 러닝은 어떠한 트레이닝 데이터 셋 각각마다 모델을 각각 구축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셋마다 적당한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의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는 방법론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은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셋이 존재한다고 할 때 모델이 여러 개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하게 되는 방법론입니다. 우측에서 화살표와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개의 모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널리지 트랜스퍼를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널리지 트랜스퍼라는 것은 한 태스크의 지식이 다른 태스크로 전이되어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모델 1이 있고 개와 얼룩말을 구분하는 모델 2가 있다고 했을 때 결국 개에 대한 어떠한 특징을 추출하는 그러한 과정은 두 가지 모델에서 모두 다 진행되어야 하는 어떤 공통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태스크의 지식이 다른 태스크로 전이되어서 성능이 향상되는 현상을 널리지 트랜스퍼라고 하고 멀티태스크 러닝이 바로 이 널리지 트랜스퍼를 목표로 각각의 태스크 간의 정보를 공유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러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온라인 러닝에 앞서서 오프라인 러닝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한 번에 데이터가 주어지고 전부 주어진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반면에 온라인 러닝은 우측의 그림처럼 트레이닝 셋이 스트림으로 주어지는 상황에서의 학습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용량이 크다고 할 때,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여러 개의 서브셋 데이터로 나눠서 하나의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것으로 모델을 학습한 후에 그 데이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스트림으로 주어지는 두 번째 데이터, 서브 데이터 셋을 가지고 다시 학습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받아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버리기 때문에 한 번 쓴 데이터는 다시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 러닝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배웠던 멀티태스크 러닝과 온라인 러닝을 합친 것이 바로 온라인 멀티태스크 러닝인데요. 이름 그대로 온라인 러닝과 멀티태스크 러닝이 접목된 학습 방법이고 각각의 태스크가 온라인 러닝의 데이터 서브셋으로 주어지면 이후 태스크의 학습에서는 이전 태스크가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T는 1 시점에서는 트레이닝 셋 1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트레이닝 셋 1이 바로 첫 번째 태스크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후 T2일 때는 T1에서 학습했던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해서 트레이닝 셋 2에 해당하는 두 번째 태스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라지티기의 태스크가 주어졌다고 하면 라지티기의 트레이닝 셋이 주어지면서 라지티번, 크게 라지티번으로 모델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온라인 멀티태스크 러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멀티태스크 러닝에는 문제가 한 가지 존재하는데요. 바로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는 현상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장표처럼 신경망 모델은 이전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셋을 학습하면 두 데이터셋 간의 관련이 있더라도 이전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대량으로 손실하게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장표에서 예를 들어 첫 번째 모델, 어떠한 하나의 모델에서 데이터셋 A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을 때 테스트 어큐레시가 90%라고 할 때 이러한 모델을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해서 데이터셋 B를 학습시키고 C, D, E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른 데이터들을 쭉 학습시킨 다음에 그러한 모델에 다시 데이터셋 A를 테스트하면 어큐레시가 굉장히 하락하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어떤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시킬 때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를 풀도록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전에 학습한 태스크를 잊어버리는 망각 현상을 바로 캐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캐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는 신경망 모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반면에 사람에게는 라이프롱 러닝이라는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학습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장표에서 저희가 어떠한 정보를 자극으로 받았을 때 그 정보는 쇼트텀 메모리로 잠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중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은 컨솔리데이션을 통해서 롱텀 메모리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저희가 이전에 학습했던 어떤 태스크들이 쇼트텀 메모리로 잠시 저장된 후에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롱텀 메모리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전 지식이 또 어느 정도 보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라이프롱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결국 저희가 사람에게서는 라이프롱 러닝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신경망 모델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 라고 해서 등장한 것들이 바로 컨티뉴얼 러닝 모델들입니다. 그러한 모델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컨티뉴얼 러닝은 결국 캐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 여러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에 순차적으로 학습시켜 최종적으로 모든 태스크의 수행이 가능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컨티뉴얼 러닝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레귤러라이제이션 어프로치, 다이나믹 아키텍처, 듀얼 메모리 러닝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 모델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세 가지 모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귤러라이제이션 어프로치입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 어프로치는 모델의 가중치 업데이트에 컨스트레인트를 부과함으로써 캐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를 완화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모델의 로스에 이전 태스크와 새로운 태스크로 학습한 모델에 가중치 변화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현됩니다. 이러한 레귤러라이제이션 어프로치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엘라스틱 웨이트 컨솔리데이션이라고 불리는 EWC입니다. EW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EWC는 사람의 시냅틱 컨솔리데이션, 즉 숏텀 메모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롱텀 메모리로 전환하는 그러한 과정을 차용해서 이전에 학습한 가중치 중 중요한 가중치의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EWC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이용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때 이전에 학습된 옵티멀 파라미터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로스 텀에서 우측에 있는 시그마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EWC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입니다. 이 텀을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이용을 해서 저희는 이전에 학습된 옵티멀 파라미터 중에서 중요한 파라미터의 업데이트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의 정보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우측의 그림에서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2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희가 회색 부분이 어떠한 태스크 A를 학습할 때 옵티멀 웨이트 스페이스라고 보고 우측의 노란색 부분을 태스크 B를 학습할 때 옵티멀 웨이트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A2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쓰면 이 중간 어느 부분 말 그대로 제너럴라이제이션 돼서 둘 중에 어떤 사이 부분으로 초록색을 통해서 파라미터가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페널티를 주지 않았다면 태스크 A를 학습했을 때 A를 학습해놓은 모델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태스크 B를 학습시킨다고 하면 태스크 B에 알맞는 그냥 태스크 B의 옵티멀한 웨이트를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파란색처럼 아예 웨이트 스페이스가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EWC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WC는 이전에 학습한 태스크 A에서 중요한 웨이트들은 변경되지 않는 방향으로 태스크 B를 학습하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처럼 태스크 A의 옵티멀한 스페이스에서 와 태스크 B의 옵티멀한 스페이스의 모든 것을 약간 보존하는 방향으로 웨이트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EW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EWC는 결국 이전에 학습한 파라미터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파라미터의 업데이트를 조금 방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전 태스크의 정보를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파라미터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EWC에서 파라미터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로그 P 세타 바 D, 세타 기분 D인데요. 이것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가 등장할 확률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파라미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낸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로그 P 세타 기분 D는 결국 조건부 확률식에 의해서 우측처럼 로그 P D 기분 세타 플러스 로그 P 세타 마이너스 로그 P D 세 가지 텀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 D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태스크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태스크 A와 태스크 B가 인디펜던트한 어떤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가 라지 D 데이터를 구성하는 어떤 서브셋이라고 봤을 때
결국 로그 P 세타 기분 D는 로그 P 세타 기분 DA, DB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건부 확률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풀게 되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로그 P DB 기분 세타 플러스 로그 P 세타 기분 DA 마이너스 로그 P DB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텀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텀의 의미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 결국 P, DB 기분 세타는 태스크 B에 대한 로스가 될 것이고 P 세타 기분 DA는 태스크 A에서의 세타의 포스테리어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 세타 기분 D가 결국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P 세타 기분 DA인 태스크 A에서의 파라미터의 중요성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파라미터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P 세타 기분 DA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직면하는 문제들이 이러한 포스테리어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이 분포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EWC에서는 이러한 포스테리어를 추정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해서 P 세타 기분 DA를 바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은 특정 점에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하는 방법입니다. 즉,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가우시안 분포는 빨간색처럼 종 모양의 분포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종 모양의 분포는 결국 평균에서 양쪽의 대칭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보이시는 노란색 분포처럼 어떠한 가우시안으로 근사해야 하는 분포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평균에 해당하는 최빈값을 결국 특정 점으로 잡고 그 점을 기준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근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로그 분포는 결국에 가우시안 분포가 익스포넨셜 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그 분포를 하면 결국 2차식 형태로 근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좌측에 있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하는 방법을 로그 분포에 해당하는 2차식의 형태로 보게 된다면 결국 저 2차식의 형태를 가지는 노란 선에서 최빈값, 즉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고 그 부분을 기점으로 2차식으로 근사를 하게 되면 결국 로그 분포를 2차식으로 근사시켜서 실제 분포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근사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 분포의 최빈값을 찾고 그 점을 평균으로 2차식을 형태로 근사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가우시안 분포를 추정하는 것을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스텝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결국 P 세타바 DA에 대한 최빈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이 돼서 0이 되는 세타 A 스타를 찾게 됩니다. 이 세타 A 스타를 찾게 되면 이 세타 A 스타를 결국 평균으로 해서 2차식에 해당하는 로그 분포를 근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텝 2인데요. 결국 로그를 씌운 분포를 세타에 대한 2차식으로 근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되면 결국에는 중간에 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이라는 그 분산에 대한 항이 들어가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은 결국 피셔 인포메이션을 가지는 피셔 인포메이션을 다이고널로 가지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평균을 알고 분산을 모르는
가우시안 분포에서의 피셔 인포메이션이 바로 이 시그마 제곱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두 가지 스텝을 거쳐서 로그 P 세타 기분 DA를 추정할 수 있게 되고, 로그 P 세타 기분 DA를 추정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파라미터의 중요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이러한 식을 통해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 해당하는 부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로 그냥 로그 P 세타 기분 DA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태스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세타들은 새로운 B라는 태스크를 학습을 할 때 조금만 변경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태스크의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보존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바로 EWC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아키텍처인데요. 다이나믹 아키텍처는 새로운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구조적 특성을 변형함으로써 캐타스트로피 포게팅 문제를 완화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아까 EWC와 같은 레귤러라이제이션 어프로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사용을 했다면, 다이나믹 아키텍처에서는 이전 모델에서 뉴런 또는 레이어의 개수를 증가시킨 후에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아키텍처의 접근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프로그레시브 넷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레시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프로그레시브 넷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 보이시는 장표에서 아웃풋 1이 나오는 첫 번째 컬럼, 아웃풋 2가 나오는 두 번째 컬럼, 아웃풋 3가 나오는 세 번째 컬럼이 존재할 때 각 컬럼은 바로 태스크 1, 2, 3에 대한 독자적인 어떤 모델입니다. 결국 각 태스크에 대한 싱글 컬럼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싱글 컬럼을 그대로 학습하게 된다면 그냥 이전의 정보를 얻지 않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결국 컨티뉴얼 러닝은 이전의 정보들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A라고 돼 있는 어댑터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 세 번째 태스크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컬럼의 웨이트들은 픽스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정보를 가지고서 어댑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어댑터에 저장하는 부분이 바로 우측의 시계에 있는 뒷부분에 시그마가 있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세 번째 태스크를 학습한다고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태스크의 정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댑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학습하는 세 번째 태스크를 학습하는 어떤 독자적인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싱글 컬럼이기 때문에 그 컬럼의 히든 부분들도 그대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측에 있는 식에서 좌측의 WIK 곱하기 HI-1K의 부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T번째 태스크를 학습한다고 할 때 T번째 싱글 컬럼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T-1번째까지의 각각의 컬럼에서 정보를 가져와 어댑터에 저장을 한 후에 축적을 통해서 예전의 정보들을 반영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레시브 넷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스크가 늘어날수록 점점 싱글 컬럼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카파시티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저 싱글 컬럼 자체가 고정된 카파시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스크의 디피컬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 어프로치 방법인 듀얼 메모리 러닝 시스템은
메모리 컨솔리데이션과 리트리버를 모델링하는 구조에 기반이 되는 CLS 세오리를 통해서 캐타스트로피 포게팅 문제를 완화하는 접근 방법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고 하면 널리지 컨솔리데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에피소딕 메모리와 시멘틱 메모리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딥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입니다. 딥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는 SKT 브레인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으로 쇼트텀 메모리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해마의 제너레이티브 네이처를 사용을 해서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태스크 솔빙 모델, 즉 제너레이터와 솔버 두 가지의 상호 보완의 이중 구조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라이프 러닝이 이루어지는 쇼트텀 메모리에서 롱텀 메모리로 가는 부분의 어떠한 제너레이티브한 네이처를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제너레이터와 솔버로 나누어서 보면 결국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A번 그림에서 보시면 결국 각각의 태스크마다 스콜라 한 개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스콜라를 자세히 보면 스콜라가 바로 제너레이터와 솔버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여기서 B번을 보시면 트레이닝 제너레이터 부분에서는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current task tn의 인풋과 previous 스콜라 hm-1의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replayed 인풋으로 구성된 믹스트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즉 여기서 B에 해당하는 current task의 인풋인 x와 replay인 x 프라임 믹스트 데이터를 받아서 제너레이터 새로운 스콜라의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한다는 의미는 바로 리플레이에서 만들어진 t-1번째까지의 인풋의 인풋과 커런트 태스크의 인풋인 t번째 태스크의 인풋을 합쳐서 총 모두 t개의 태스크에 대한 어떤 모든 인풋을 생성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된다면 다음 t 플러스 1번째 태스크를 학습을 할 때는 다시 이 제너레이터가 태스크 1부터 태스크 t까지의 모든 인풋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태스크를 해결하는 솔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면 커런트 태스크의 인풋 X와 타겟 Y를 커런트 데이터라고 보고 리플레이의 경우에는 제너레이터가 만든 X'에 대한 라벨이 없기 때문에 이 X'에 대해서 솔버가 라벨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Y'이라는 라벨을 제공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리플레이와 커런트의 페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솔버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솔버는 결국 커런트를 통해서 t번째 태스크의 데이터를 받게 되고 리플레이를 통해서 태스크 1부터 태스크 t-1까지의 데이터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솔버는 태스크 1부터 태스크 t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듀얼 메모리 러닝 시스템즈에서는 제너레이터가 이전까지의 어떠한 이전 모든 태스크의 인풋들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너레이터가 결국에는 데이터들을 생성함에 따라서 이 새로운 솔버, t번째 솔버를 학습할 때 이전의 데이터들까지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딥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 자체가 캐타스트로피 포게팅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어프로치, 다이나믹 아키텍처, 듀얼 메모리 러닝 시스템 총 3개의 컨티뉴얼 러닝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 논문의 실제 내용인 Dynamic Expandable Networks, DEN이라고 불리는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N은 아까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어프로치 방법 중에서 다이나믹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시면 EWC의 경우에는 리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이용해서 리트레이닝 하되 익스펜전을 진행하지 않고, 두 번째 프로그레시브 넷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익스펜전 하되 앞에 이전의 네트워크는 픽스된 상태에서 어댑터에다가 정보만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리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익스펜전을 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성질을 어느 정도 합쳐서 DEN이 만들어졌는데요. DEN은 바로 네트워크는 확장을 하고 리트레이닝을 진행하되 중요한 부분들만 리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partial retraining with expans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T+1번째 태스크를 학습할 때 이미 학습된 가중치로 T+1번째 태스크를 진행한 후에 해당 태스크와 관련된 가중치만 선별해서 학습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앞서 말했던 파셜 리트레이닝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림에서처럼 얼룩말이라는 T+1번째 태스크를 학습할 때 이전까지의 어떤 T번째 태스크까지의 데이터로 이제 모델을 학습해 놨더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니까 뭐 고양이과의 얼굴을 잡아내는 피처 또는 뭐 얼룩무늬를 잡아내는 피처, 그리고 다리 모양을 잡아내는 피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무늬를 잡아내는 피처 같은 것들을 이제 학습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부분 중에서 얼룩말과 관련이 있는 가중치만 이제 선택을 해서 리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결국에 발 모양이나 얼룩말의 줄무늬를 학습하는 부분을 통해서 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앞에와 다르게 6가지의 필터 중에 마지막 두 번째 필터 같은 경우는 얼룩말에 맞게 조금 더 리트레이닝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트레이닝 된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러한 피처들을 뽑는 필터들로 T+1번째 태스크, 즉 얼룩말의 태스크를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결국에는 얼룩말의 피처들을 더 잘 뽑아낼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히든 유닛들을 네트워크 익스펜전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이제 T+1번째 태스크를 최종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DEN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DEN의 아이디어를 보면 총 3가지 챌린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챌린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익스펜전 때문에 결국 컴퓨테이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컴퓨테이션 문제를 조금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챌린지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트워크를 익스펜전 해야 한다고 이제 내리는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이제 네트워크를 익스펜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과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컨티뉴얼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캐타스트로피 포게팅, 즉 시멘틱 드리프트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3가지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 3가지 방법들을 DEN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태스크와 관련된 가중치들만 재학습하는 단계로 아까 앞에서 봤던 슬라이드에서 얼룩말 태스크를 진행을 할 때는 줄무늬와 발굽 무늬가 있는 그러한 필터들만 선택을 해서 재학습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을 한 모델로 T번째 태스크를 학습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새로운 태스크를 잘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다이나믹 네트워크 익스펜전인데요. 이 네트워크를 확장할 때 DEN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태스크 디피컬티를 고려해서 다이나믹하게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프로그레시브 넷과는 다르게 고정된 캐패시티를 갖는 네트워크의 확장이 아니라 태스크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필요로 하는 만큼만 저희가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캐타스트로피 포게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스플릿과 듀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네트워크 스플릿과 듀플리케이션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살펴본다고 하면 시멘틱 드리프트가 클 때 뉴런을 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멘틱 드리프트가 크다는 얘기는 아까 저희가 앞서 봤던 예제 중에서 호랑이에서 스트라이프 패턴을 추출하는 피처를 추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필터들이 있었는데 그 필터가 이후에 이제 얼룩말과 같은 태스크에서 피처를 추출하다 보면 뭐 검은색과 하얀색이 더 치중한 어떤 줄무늬를 뽑는 그러한 가중치들로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의미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전의 정보를 잊어버리는 이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멘틱 드리프트가 큰 뉴런이 있다고 하면 그 뉴런을 복제한 후에 이제 이전의 태스크에 맞게 학습된 뉴런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새로운 이렇게 복제한 뉴런만 새로운 태스크, T번째 태스크에 맞도록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호랑이과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추출하는 필터도 존재를 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얼룩말과 같은 그런 하얗고 검은 줄무늬를 이제 추출하는 필터들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보와 이번 정보를 모두 다 보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스플릿과 듀플리케이션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셋이 총 T개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D1부터 라지 DT까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T번째 태스크의 데이터인 DT는 결국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기 때문에 XI와 YI를 가지고 있고요. 웨이트 텐서라고 해서 WT라고 나오는 것은 이제 레이어 총 라지 L개의 레이어에 대한 그 웨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 코드를 보면 결국에 앞에 보셨던 그림처럼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다이나믹 익스펜전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스플릿과 듀플리케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셀렉티브 리트레이닝 그리고 다이나믹 네트워크 익스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스플릿 앤 듀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입니다.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서 이전까지 학습된 가중치 중 해당 태스크와 관련이 있는 가중치만 선별적으로 재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2가지 단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T번째 태스크와 관련이 있는 가중치를 먼저 찾아야 하고 가중치를 찾은 다음에 그 관련이 있는 가중치는 재학습하는 방법이 됩니다. 결국 아까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필터들이 있을 때 얼룩말 태스크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얼룩말 태스크와 관련 있는 가중치만 선별적으로 찾은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찾은 후에 찾은 가중치들을 재학습을 통해서 T번째 태스크에 조금 더 알맞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단계에 앞서서 첫 번째 태스크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학습한 이전 태스크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에러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웨이트를 스파스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알아두시면 좋다고 말했던 에러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에러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웨이트를 스파스하게 학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이 있을 때 첫 번째 태스크로 학습을 한다고 하면 에러 레귤러라이제이션 때문에 웨이트 중에서 어느 정도 태스크 1과 관련 있는 부분들만 0이 아닌 값으로 학습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번째 태스크와 관련 있는 가중치를 찾기 위해서는 L-1 레이어까지 스파스 웨이트를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에러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L 레이어의 웨이트 W 라지 LT만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거를 에러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L-1번째 레이어까지의 그 노드, L-1 레이어에 있는 노드와 아웃풋 유닛 간의 어떠한 스팔스 커넥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스팔스 커넥션을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저희가 저 L-1번째 레이어에 있는 어떠한 유닛들과 아웃풋 유닛을 이제 노드를 계산을 했을 때 결국 T번째 태스크와 관련 있는 부분은 가중치가 0이 아니게 학습이 되고 이제 T번째 태스크와 관련이 없는 어떤 그 필터들 같은 경우는 저 가중치가 0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스한 커넥션이 계산이 되고요. 그렇다면 0이 아닌 부분이 바로 T번째 태스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뉴런으로부터 브리스 설치를 진행해서 이제 모든 뉴런의 집합 셀렉티브 서브넷 네트워크 S를 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L-1번째까지의 그 웨이트와 노드와 그 L번째까지의 그 웨이트를 계산을 함으로써 이제 스파르스 커넥션을 계산을 해서 그것이 T번째 태스크와 관련이 있는 가중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가중치가 큰 부분이 해당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된 가중치들을 이제 기반으로 그거와 연결된 부분들은 모두 다 셀렉티드 서브넷 S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셀렉티드 서브네트워크 S를 구하게 되면 저희는 그 다음으로는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냥 이 부분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앞에서 이미 스팔스하게 학습을 했고 이 부분은 이제 T번째 태스크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에러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스팔스하게 학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이 일어나고요.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번째 태스크와 이제 이전에 미리 학습해놨던 그 가중치 중 관련이 있는 가중치를 찾고 그 부분만 업데이트하는 것이 셀렉티브 리트레이닝 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들만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논문에 나와 있는 수도 코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네트워크 익스펜전인데요. 이렇게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을 진행한 후에도 만약에 T번째 태스크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태스크의 피처를 잘 추출해내기 위해서 뉴런을 추가하는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다이나믹 네트워크 익스펜전이고 이 부분 또한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셀렉티브 리트레이닝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를 적절하게 표현 가능한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셀렉티브 리트레이닝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태스크 디피컬티를 고려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셀렉티브 리트레이닝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를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 있냐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셀렉티브 리트레이닝 모델의 로스 값이 바로 저희가 정하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인 스레스홀드 이상인지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로스가 높다고 판단되면 셀렉티브 리트레이닝 모델이 피처를 잘 뽑아내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인 태스크 디피컬티를 고려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부분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최적 뉴런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룹 스파이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새로운 태스크의 피처를 충분히 추출할 수 있을 만큼의 뉴런만 동적으로 추가하는 효율적인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바로 그룹 스파이스 레귤러라이제이션이고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먼저 특정 K개의 뉴런을 추가한 후에 이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바로 필요 없는 뉴런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특정 K개의 뉴런을 추가했다라고 했을 때 태스크 디피컬티가 낮다라고 하면은 제거하는 뉴런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고 태스크 디피컬티가 높다라고 하면 제거하는 뉴런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바로 그룹 스파이스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무엇인지라고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스트럭처드 스파이시티 러닝 SSL이라는 논문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 논문은 필터, 채널, 필터 쉐입, 그리고 레이어 뎁스와 같은 DNN의 구조를 레귤러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그룹 라소를 DNN 구조에 적용해서 컴팩트 스트럭처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필터에 그룹 라소를 적용해서 이제 중요한 필터들만 이제 찾아내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 와이즈, 채널 와이즈, 그리고 쉐이프 와이즈, 뎁스 와이즈 단위로 그룹 라소를 적용해서 원하는 스트럭처를 효율적으로 구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룹 라소라는 것은 제가 저기 식에서 이제 밑줄 부분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 달리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요청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선을 쳐놓은 부분인데요. 저 부분이 바로 그룹 라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제 저 그룹 라소는 다시 한번 보면 그룹별 유클리디안 거리에 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룹별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룹 라소가 이제 기본적인 라소와 다른 방법이 뭐냐라고 본다고 하면 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저러한 네모 하나하나가 변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라소는 전체 변수에서 필요한 변수만 선택하는 방법이고 그룹 라소는 저 변수들이 그룹으로 묶여 있을 때 어떠한 그룹을 전체를 이제 선택을 하거나 그룹 전체를 선택하지 않는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라소의 에런놈 대신에 그룹별 L2놈의 합을 페널티로 이제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그룹 라소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이제 SSL에서는 그룹 라소를 이제 DNN 구조에 적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필터와이즈 SSL이고요. 그 논문에서 나왔던 필터와이즈 앤 채널와이즈 SSL을 살펴보면 이거는 필터 그리고 채널의 각 그룹으로 그룹 라소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필터를 전체적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선택하지 않고 또는 채널을 전체적으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한 가중치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방법을 바로
다이나믹 네트워크 익스펜전 부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L-1번째 레이어에 그 필터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고 하면 이 부분 중에서 이제 필터 단위로 그룹 라쏘를 적용하기 때문에 레이어에서 중요한 필터만 선택을 하게 되고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필터들 전체의 웨이트는 앞에 보이시는 회색처럼 다 버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K개의 노드를 전체적으로 확장을 한 후에 이렇게 필터 와이즈로 이제 그룹 라쏘를 적용하는 SSL을 통해서 저희는 필요한 필터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 필터는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나믹 네트워크 익스펜전에서는 태스크 디피컬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정도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논문에서 나왔던 수도코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스플릿 듀플리케이션은 맨 처음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멘틱 드리프트가 큰 뉴런을 복제한 후에 이제 하나의 이제 복제를 한 후에 복제한 뉴런은 이제 다시 새로운 태스크에 맞춰서 학습해서 캐테스트로픽 포게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총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각 뉴런에서 시멘틱 드리프트가 발생했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멘틱 드리프트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뉴런을 복제한 후에 그 복제한 뉴런을 새로운 태스크에 맞춰서 다시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각 뉴런에서 시멘틱 드리프트가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T-1번째와 T번째 뉴런의 가중치 간의 L2 디스턴스 값이 저희가 정해놓은 하이퍼 파라미터 스레스홀드 이상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레스홀드보다 크다고 하면은 두 개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진 거이기 때문에 그 필터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변질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한 뉴런들은 그냥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뉴런은 그냥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이제 복제하기 전에 있던 뉴런들은 이제 T-1번째 태스크에 그대로 사용되는 뉴런으로 놔두고 복제한 뉴런은 이제 T번째 태스크에 이제 맞게 학습을 해서 그렇게 복제는 뉴런은 T번째 태스크에 적절한 그 의미를 가지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제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어떤 필터들이나 웨이트들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캐테스트로픽 포게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이제 논문에서 나왔던 수도코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를 이제 다이나믹하게 익스펜전 하다 보니까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타임 스팸브드 인퍼런스라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점에서 새롭게 추가된 뉴런 정보를 저장을 해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해당 태스크 이후에 확장된 네트워크 구조는 제외하고 이제 모델에 대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T번째까지 학습을 해놓으면 저 파란색 부분까지 네트워크가 확장된 이제 모델 형태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만약에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T-1번째 태스크를 인퍼런스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파란색 부분에 이제 익스펜전 됐던 그 네트워크들은 제외를 하고 이제 노란색까지의 부분만 이용을 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적용하는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DEN의 설명을 마쳤고요. 익스페리먼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이제 6개의 베이스라인 모델을 사용을 했고 이제 DEN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차이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인 DNN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128개의 뉴런과 렐루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렉스넷에 수정된 변형된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엠니스트 베리에이션, 그리고 사이파 100, 그리고 AWA라는 걸 사용을 했고, 엠니스트 베리에이션과 AWA 같은 경우는 DNN을 사용을 했고, AW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자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DCAF 피처라고 해서 500디멘전의 이미지 피처 벡터가 주어지기 때문에 DNN을 사용을 했고요. 사이파 100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알렉스넷을 변형한 CNN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3개의 총 데이터셋을 갖고 있고요. 그 데이터셋 안에서 각각의 데이터셋을 이제 바이너리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엠니스트 같은 경우면 엠니스트 1과 1이 아닌 숫자, 이제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하게 판단하는 그런 태스크들로 다 변형을 해서 컨티뉴얼 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average per task performance를 보면은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DN이 DNN STL, 즉 이제 각각의 태스크를 그냥 싱글 태스크 러닝으로 학습시킨 DNN STL 다음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DNN STL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상에서는 DEN이 바로 빨간색 세모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DNN STL이 하늘색 세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스크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즉 AWA 같은 경우는 라지티가 50개여서 50개의 태스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DNN STL과 DEN을 제외한 모든 모델의 성능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태스크 개수가 증가할수록 네트워크 커퍼시티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네트워크 커퍼시티, 상대적인 네트워크 커퍼시티 대비 어큐레시를 확인을 하면 이제 세 가지 모든 데이터셋에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DNN MTL, 즉 DNN 멀티태스크 러닝인 검은색 네모에 대한 상대적인 카파시티 대비 모델의 퍼포먼스를 측정한 결과 DN이 DNN STL보다 더 적은 카파시티로 유사한 성능을 도출해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색 부분보다 저 빨간색 세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카파시티 대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저 분홍색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DEM 파인튠 같은 경우는 이제 컨티뉴얼 러닝처럼 T번째 태스크까지 모두 학습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이제 파인튜닝 한 모델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이제 DN이 컨티뉴얼 러닝 뿐만 아니라 단일 태스크에 대한 네트워크 커퍼시티 추정에도 유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DEN에서 사용하는 셀렉티브 리트레인이 다이나믹 네트워크 익스펜전, 그리고 네트워크 스플릿, 그리고 디플리케이션 세 가지 부분의 이제 효과를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먼저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의 효과를 보시면 A 부분에서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을 사용하면 에러 레귤러라이제이션이나 이제 그냥 DNN을 사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시간이 절약되면서 오히려 성능이 굉장히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또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B에 해당하는 장표를 보시면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에서 모델이 선택한 뉴런들을 보시면 굉장히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보다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한 것보다는 오히려 제네럴한 특징을 더 잘 잡아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트워크 익스펜전의 효과를 보면 이제 네트워크 스플릿 없이 이제 네트워크 익스펜전의 유무와 다이나믹의 유무를 적용한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DNN-A2와 DNN-A2 셀렉티브 같은 경우는 익스펜전 없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DN 컨스턴트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하지 않게 진행을 했고, DN 다이나믹이 바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N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DN 컨스턴트 K는 13으로 적용한 것에서 그것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DN이 카파시티 부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없는 반면에 그 정확도 부분에서는 오히려 DN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그 DN 다이나믹이 적절한 네트워크 카파시티의 결정을 통해서 좋은 성능을 도출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스플릿 듀플리케이션과 타임 스탬프드 인퍼런스의 효과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여러 시점에서 해당 태스크의 성능을 확인했을 때 온전한 DEN, 즉 앞에서 보이시는 빨간 부분, 빨간 세모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온전한 DEN이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성능 하락이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 스플릿 듀플리케이션을 이제 도입함으로써 캐트스트로피 포게팅을 굉장히 잘 보완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이나믹 컬리 익스펜더블 네트워크라는 뜻의 DEN의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